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본위원에게 오늘 도정 질문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봉만 부회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와 농협 중심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외국 국적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도정 질문을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는 지난 3년간 배정인원 그 충남 시군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현황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지난 3년간 배정인원이 6,884명 중에 4,660명이 고용됐고, 그게 그러면서 마이너스 32.3%, 즉 30.3%가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 자료 중에서 제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제가 지역구인 천안의 자료를 봤더니 천안에는 44명이 고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또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원이 이렇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지역의 농민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접하면서 이 계절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그 지역의 그 목사님들과 그리고 도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간담회를 먼저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이게 시의원님들과 그리고 천안시의 교육 공무원님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지역의 이러한 그 고용을 외국인 고용을 위해 애쓰시는 그 목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런 그 이후에 3차례 정도의 간담회를 저기 가진 저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런 그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간담회에서 제가 농촌의 계절 근로자의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핵심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국내에 와서 그들이 충분하게 임금을 그들이 받아야 하고, 그리고 농민들은 농촌에서 그분들이 일손을 하는데 충분히 외국인들이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맞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그 고용 문제에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자료는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을 할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는 정주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저런 문제점들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런 그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많은 그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전 화면으로
좀 잠깐 봐주시죠. 이전 사진 화면으로요. 이전 사진 화면으로 돌려주시죠. 돌리지 못하는 것 같으네. 거기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에 그 농업정책과의 조성만 농촌인력 팀장님 그리고 유혜경 농촌인력 주무관님과 함께 이렇게 거기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앞으로 공공용으로 가야 된다. 그런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시고 도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저 네 가지 전체가 숙소 문제잖아요. 예. 저 주거 문제 네 가지 다 보면은 사실 농촌 인구가 이제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숙소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저도 그래서 이 숙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까지 12개소,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시군별로 하나씩을 지금 다 이 숙소를 근로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도 제가 추진하는 이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이 되고 스마트팜으로 뭔가 변화를 주더라도 저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든 제도가 이 선의의 그런 제도가 갖고 있는 선의의 그런 형태로 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시 나타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계절 근로자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하니까 지금 이 농촌에서는 이 불법 체류자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숙련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 와서 여기서 이 근로자로 활동을 하다가 또 이 불법 체류온 사람, 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언어 같은 경우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말귀도 알아듣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에 이런 숙련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사용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과정 속에서 또 이 인건비를 더 많이 준다고 하고 그러면은 또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그런 이 취지나 아니면은 그 용도 이에서 벗어나 가지고 불법 체류를 또 하고 또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브로커들 그래서 그 중간에 또 브로커들이 또 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새롭게 그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도중에 브로커들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계절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어떤 숙련된 그러한 어떤 품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계절 근로자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한 6년 정도도 이렇게 쓰고 그러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 라오스 정부하고 우리 시군들과 함께 이 협약을 맺어서 근로자를 이렇게 유치하는 이런 문제도 제가 그래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 숙소가 반드시 필요한 이 부분은 또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 한 집에서는 이 추수나 아니면은
제일 파종을 한다든가 제일 일순위 많이 필요할 때 같은 경우 며칠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뭐 예를 들어 6개월씩 와서 있는데 그 어느 한 집 때문에 한 집에 있으면은 일이 끊기지 않습니까? 네. 많이 끊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자치단체 시군에서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달이면 뭐 20일이 됐든 25일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의 이런 이 순환을 해서 그 필요한 집에 어느 날은 며칠은 이 농가에서 A라는 농가에서 또 어느 날은 B라는 농가에서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뭔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 숙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마지막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농협 주도형 그 공공형 그 계절 근로자 그 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조합장님들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그 제도가 정말로 정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거기에는 공공형 그 제도에는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하는데 최저임금제가 9,620원인데 하루에 76,000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6,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제가 어제 또 한 농민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루 쓰는데 그러면 외국인 얼마 정도 쓰냐 그랬더니 1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농협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조합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임금을 또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5개월로 이렇게 이제 그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하면 그 중에서 뭐 30일 정도밖에 안 하면 20일 정도는 저 농협에서 그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어떤 지원 문제 그런 부분은 도지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정주 문제인데 정주 여건 그게 이제 그 농협 같은 데서는 이 정주 여건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그분들이 일하지 않을 경우에 농협에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게 좀 확대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 부분을 충남에서 잘 모델화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공공형이 잘 정착이 되면 주변에 있는 뭐 불법 체류자 문제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해소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되면 인건비도 소폭 감소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건 좀 새롭게 뭔가 전환을 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충남에 소재한 그런 대학에 유학생들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저는 그런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공부로 오면은 그런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이 학비하고 자기 용돈들 벌 수 있는 그런 학생들과의 그런 이 농촌과의 그런 이런 연결을 시켜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대화, 이 언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활용도도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계절 근로자들 같은 경우 들어오는 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할 거냐. 그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오면은 비 오는 날 빼고 20일이 됐든 25일이 됐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A 농가 같은 경우는 3일만 필요하고 4일만 필요한 이런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연결을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5일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목적한 바대로 와서 소득을 올려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농촌 문제에 있어서는 농촌은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숙수다. 그래서 네네. 그걸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한테만 맡겨서는 저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지자체들과 농협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해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와 도와 이런 것들이 서로 농협과 잘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 우리 그 농촌에서 지금 현실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언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라오스하고 지금 충남도에서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보면 영어권에 있는 국가하고도 이렇게 좀 도에서 이렇게 좀 추진 좀 해달라 그런 좀 부탁도 있었습니다. 영어권에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나라가 없잖아요. 있어봤자 필리핀 네, 정도인데 그런데 저는 뭐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년 연말에 했고 이제 올 그 봄부터 라오스에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존 또 뭐 지자체에서 이제 몽골이나 뭐 기존 있었던 데하고 MOU 체결을 해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저는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꼭 영어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농민들의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또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또 잘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그 이제 그 목전 그 지역에 이제 선교사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영어를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선교사나 아니면 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더 그런 데서 나온 거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만은 영어권에 와서도 의사소통이 안 될 거고요. 다만 오래 머무르면서 뭐 우리 이 한국의 그런 언어를 어느 정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습득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성실하냐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좀 보면서 그렇게 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품목 농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계절에 따라서 이게 시차가 좀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그 시차에 맞게 그분들을 적절하게 그 타이밍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그 제도를 좀 촘촘하게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건 뭐 어느 정도 단기간 내에 이렇게 일손의 도움을 받을 때 그 품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노동의 그런 어떻게 보면 숙련적인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저는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라오스 쪽한테는 품목별로 이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게 사전 교육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강화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아마 이 규정들이 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6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썼어요. 썼는데 그분이 일 잘하고 성실하다. 그러면은 다시 출국을 해서 한 달 있다 다시 들을 수 있게 요청을 그러니까 소위 점을 찍어서 그분을 선정을 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지간 여기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님들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거 제가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충남 그 행복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민선 1기, 2기를 거쳐서 올해 이제 3기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제가 이제 1기, 2기 교육감님들의 핵심 정책이었던 행복지구, 그 마을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그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죠. 그 2023년 충남 행복교육지구 참여 학생 수하고 교사 수 현황이 저기 나왔거든요. 네. 예, 참여 교사 수가 지금 6,174명, 참여 학생 수가 11만 4,781명. 이렇게 그리고 마을 교사 양성 현황이 있는데 약 1,065명의 마을 교사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저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은 아마 2011년으로 아마 거슬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 박원순 전 그 서울시장님이 그 마을 소마종인가요? 서울 마을 공동센터 거기서부터 아마 출발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마을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 마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그 민선 1기 그다음에 2기 교육감님들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이 핵심 정책으로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혁신 교육에 대해서 핵심 정책으로 이렇게 갔던 것으로 이렇게 그 배경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좀 알고 계시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이 예.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정말로 그 행정가 측면에서 일반자치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 같은 것을 추진하셨던 거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 교육 일일이 학교에서 다 챙길 수 없는 아이들 교육을 이제 마을과 함께 해나가면서 소외된 마을 또 그 인구 격감하는 지역도 살리는 이 두 가지 효과를 아마 염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배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조금 차이는 있다는 네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이게 2023년 충남 행복교육지구 총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이 72억 3,633만 원, 뭐 네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각 시군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데 저기에서 보면은 아산 같은 경우는 도하고 시군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 저 부분은 이게 행복교육지구가 왜 그러는지. 예, 행복교육지구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행복교육지구는 도교육청과 충남도와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이렇게 네.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행복교육지구 교육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지역의 그 지자체와 그 도교육청과 도와 이런 그 교육적인 그러한 그 프로그램과 교육과정과 그리고 마을교사의 선발과 그런 것들이 함께 같이 의견이 서로 공유되고 이렇게 해야 서로 교육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하고 생각 같습니다. 네. 아산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마을 슬라이드. 교육 공동체가 아주 잘 되던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저기 그래서 아쉽습니다. 고산초등학교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슬라이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72억 3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한 그 첫 해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행복교육지구로 해서 지자체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예산도 이렇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그 예산이 투자됐는데 지금 한 8년 정도에만 한 거의 한 70억만 잡아도 한 50억 이상, 500억 이상 정도 여기에 투자를 하신 거죠. 충남교육청이 평균 50억 정도 냈으니까 8년 58, 40, 400억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 행복교육지구 교육지원청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게 그 지금 보면은 그 여기가 논산계룡교육청 같은 경우가 네. 가장 많은 그 예산을 썼고요. 그리고 네. 서천 이 교육청 자체가 가장 예산이 적더라고요. 굉장히 편차가 좀 심하고 그런 게 이제 그 이쪽 논산계룡은 이제 두 교육청이 이제 합쳤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저 내용을 집행된 내용을 쭉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이 교육과정 운영 이 부분에서 많이 좀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경우는 그 마을 교사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관여를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023년도 자료에 보면은 마을학교 및 중간 지원 조직 운영 뭐 이런 저기도 있더라고. 이건 다른 교육청에는 없었는데 이게 당진하고 예. 논산에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남교육청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충남도와 함께 상의하면서 마을 학교가 많아지면서 이거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질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도도 얘기하고 시군과 얘기를 했는데 당진시나 또는 논산계룡 같은 경우는 시장님들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시에서 사람을 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했고 그러니까 논산계룡 교육지원청에서 또 당진교육지원청에서도 사람을 동수로 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 거죠. 논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충남에서는 최초로 마을 교육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행복교육지구도 제일 먼저 시작이 돼서 아까 평균적으로 제가 58, 40, 400억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300억도 안 들었을 겁니다. 늦게 시작된 계룡은 2021년도에 시작됐어요. 네. 그런 정도로 시군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출발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예산을 투입해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그 교육적인 그 효과.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아프리카 속담에 나와 있듯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가족, 온 마을이 맞습니다. 나서야 된다. 네. 그런 그 모토하에서 이게 이제 되신 거잖아요. 이 이제 큰 모토 자체가. 같은 생각입니다. 네네. 예, 일단은 거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 행복교육지구 마을연계 교육과정 이게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마을 교사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네. 협력교사로. 네네. 협력교사로 참여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마을교사는 다 협력교사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지금 보면 교육과정을 보면 이게 지금 목천초등학교의 사례거든요. 그 보면은 거기에 보면 1학년 같은 경우에 그 운영 그 협력 수업 시수가 63시간이 되더라고요. 네네. 63시간이면 굉장히 적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 지금 위에 지금 표 보면서 제가 네네, 빠르게 네네. 보는 건데요. 시수 편성의 창체 네. 63시간 중에 17 더하기 24니까 41시간이 창의 체험 활동 잘 예. 아시잖아요. 네네. 자동 봉진, 네네.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수업 전에 이루어지거나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네네. 그러니까 시수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교과로 이렇게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 예. 이 정도 되면은 이 아이들 연간 시수가 8,900시간 됩니다. 8,900시간 중에서 10%를 안 넘게 약
저 이과이셨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네. 7, 8%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많지 않은 2부 시간이고 저 정규 수업 시간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기본 질서, 기본 교육 네.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옛날에는 뭐 여기에 지금 협력교사에 들어와 있는 이 시수 자체를 네. 선생님들이 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다 이거 끌어안고 갔던 수업 시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선생님들이 좀 더 이 시간을 그런 쪽에 더 몰입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상당 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공교육 자체에 더 힘을 싣고 선생님들이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 시간 되면은 예. 의원님 모시고 의원님이 지정하는 시군을 이렇게 해서 몇 개 마을 학교를 보시면 이런 그런 교육 중에 이제 방과 후에 하는 데가 있고 정규 수업 시간에는 다 하는 거죠.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이른바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질생, 바생 이런 네네. 시간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 질서에 관한 것들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 마을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에서 교과에 안 들어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이제 같이 이렇게 예. 도와주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저 인성 교육이라든가 질서 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런 교육은 언제 좀 주로 하시나요? 교과 시간에 다 있죠. 작년 2월까지 학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예. 도덕교과, 윤리교과가 다 교육부에서 정한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되고 있고 이 마을 학교에서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지역에 특히 향교가 발달됐거나 아니면 마을 학교에서 예. 그런 프로그램을 냈을 경우에 교장 선생님이 논의하셔가지고 우리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교육부에서 하듯이 다 획일화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마을의 특징에 따라서 학부모의 요구 수준에 따라서 또 시장 교수님이 바라고 계신 것들을 반영을 해서 약간씩 편차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기 하고 제가 좀 그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현상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학교 공교육에서 네. 좀 더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을 학교거든요. 네. 예, 마을 학교인데 이게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에 마을 학교가 지금 11개 있더라고요. 11개 있고 선생님들이 마을 교사분들이 97명 그리고 이 마을 학교에 학생들이 참여한 숫자가 한 1,304명으로 10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1803. 예, 뭐 그 자료 저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마을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굉장히 많은 마을 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 마을 학교에서 천안의 예. 크기에 비해서 오히려 적습니다. 네, 한 30개 정도 맞습니다. 다른 저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천안은 좀 적은 적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그 마을 학교에 저는 이제 마을 학교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음에 생각을 했냐면 마을 자체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요즘에 마을에는 또 아이들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마을 교사와 마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그리고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좀 퀘션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 활동 보면 이제 여기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정말로 이것을 가리키는데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있는가?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보시면은 예, 예. 학교에 계신 분들은 제도권의 커리큘럼에 익숙하지 학교 밖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백지 상태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못 채워주는 것들에 관한 경험과
실제로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 역량, 재능들을 갖고 계시고 특히 마을에 대한 이해와 또 마을 탐구 이런 것들, 내 고향 사랑 이런 것들이 보면은 초중고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천안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네요. 예. 그래서 그 학교 급별 수준에 따라서 그 마을 학교의 그 커리큘럼의 내용도 상당히 편차가 크다. 예. 저거 말고 AI도 있고 문예체 교육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뭐 이제 공예면 공예에 대한 전문적인 정말로 소양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 자신 있게 드릴 수 네네. 있습니다. 예, 그 정도. 그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마찬가지 이거는 저기 어디야? 이건 논산 계룡인데요. 이 논산 계룡을 넣은 것은 저기 뭐야? 아까 오니까 이제 중학교도 잔뜩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장 그 많은 그 이 예산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모델로 좀 넣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아까 똑같은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든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고, 예. 하고 AI 관련한 교육이 2017년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네. 최초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내용이 좀 풍부한 편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행복지구에 대한 교육은 마치고요. 2023년 충남 시군별 다문화 애국 국정 중도 입국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노동자로 오셔서 그 따라온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바로 오게 되면 바로 학교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그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현재 그 편입하는 애들은 학교에 옛날 몇 년 전까지 배운 정책 학교에는 한국어 학급이 있는데 한국어 학급에서 한국어와 또 한국 역사와 문화를 좀 지도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없는 학교, 최소 5명 이상 되는 학교들은 그런 학급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처럼 밀집 지역일 경우에는 충남교육청 국제교육은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60명씩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체로 안산에서 내려오는데 안산에서 내려온 학생들이 와서 뭐 한 달 뒤에 편입학하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교육시킬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 이내 3, 4일 만에 편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나 또는 아산에 있는 대학에 순천향대학이나 선문대 같은 데를 통해서 한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서 편입학하는 학교에 보내는데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네. 다만 편입을 안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누가 편입할 학생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학교 교육 체제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령 아산의 예를 들면 아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예. 좀 빨리 알면은 네. 좀 저희가 더 일찍 지원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저기가 있어서요. 네.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지난번에 전국에 이제 나왔던 언론이었었는데요. 그 저의 피해자 학생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또 일부분은 또 우리 한테 또 뭐 자살도 하고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불신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아도 이게 제대로 대책이 안 된다. 저한테 뭐 그 굉장히 항의성 얘기를 좀 하고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게 좀 많이 소통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특히 뭐 경찰청, 뭐 또 교육청, 유관기관 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일탈하거나 학폭을 일으키는 학생들의 경우에 어려운 가정 환경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자기 개인 조건에 대한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이 뭉쳐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러한 불만이나 가정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장군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청소년 진흥법에 보면은 읍면동 이렇게 이제 청소년 문화공간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는데 천안에 대해서는 이제 전 시장님부터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려왔는데 이게 좀 더 많아져야 되고 놀 공간이 없습니다. 실은 모이면 잘 아시지만 터미널 뒤편에 철탑 있는 데 모여서 이번 사고도 거기서 났지 않습니까? 늘 천안의 사고는 그 지점에서 나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교육청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같이 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서 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또래끼리 놀 수 있는 또래그룹을 만들어주는 생활문화공간 같은 것들을 지자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